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삼성 총수일가 세습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가 세습을 돕기 위해서 탈법적 또는 초법적인 판결과 결정을 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속적 계약 관계의 하청 구조에서 단가 우려치기와 기술 탈취가 만연한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역시 우리 사법부가 비상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의 하청 구조에서 하청 기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들이 이루어진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의 하청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현대차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자동차 산업은 이른바 모듈화가 진행이 됩니다. 원청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최종 자동차 메이커들에 납품을 하는 1차 벤더라고 합니다. 이 1차 벤더들이 모듈 단위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모듈 단위 생산하는 것들을 합쳐서 완성자가 차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듈을 주로 생산하는 1차 벤더들에는 2차 벤더들의 모듈에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전자장치 같은 것들을 납품받게 됩니다. 사실 1990년대 이후에 이런 모듈화는 자동차의 컴퓨터화 또는 전장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할 때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반 정도가 전기화된 전장 부분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전통적인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품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2차 벤더들은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벤더들, 즉 모듈 생산자에게 납품을 하고 또 기본적인 소재를 생산하는 3차 벤더들은 1차 벤더나 또는 2차 벤더에게 납품을 하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자동차 산업은 이른바 디스인테그레이션, 탈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과거에는 자동차 회사가 1차 벤더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 덴쇼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모듈화가 진행이 되고 또 혁신이 모듈 단위에서 이루어지면서 모듈 부분들을 독립회사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완성차 회사들은 독립적인 모듈 생산자들 중에서 자기하고 가장 잘 맞는 모듈 생산자들을 결합하는 식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게 되고 1차 밴드에 해당하는 모듈 부품 회사들은 2차 부품 생산자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대 초에 앞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자동차 산업이 오히려 독과점화가 됩니다. 현대 기아차가 합병이 되고 나머지 세 개 회사가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팔림으로 인해서 현대 기아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80%를 점유하는 사실상의 독점 산업이 됩니다. 현대 기아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국내에서 독점화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품 시장에 수요 독점 사업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현대기아차는 부품 시장에서는 수요 독점자가 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전속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탈수직 계열화라는 199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오히려 반대로 전속 계약 관계가 강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하청 구조가 전속 계약 관계로 묶였다는 것은 산업연구원의 몇 차례 그 이후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즉 20년 동안 기본적으로 이런 하청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하청 관계가 한번 성립되면은 원청 사업자는 1차 벤더 그리고 2차 벤더들의 원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적인 구매 또 특히 자본재해에 해당하는 금형 같은 것들을 원청 사업자가 하청 사업자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원가 구조를 훨씬 더 잘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 우려치기가 일어나고 또 계약 도중에서도 추가적인 단가 우려치기가 일어납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서 이른바 원가 연동 가격제 도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단가 우려치기가 결국은 원청 사업자가 1차 벤더에게, 1차 벤더가 2차 벤더에게 책임을
또는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로 감으로 인해서 원청 사업자, 즉 최종 자동차 사업자와 1차 벤더, 2차 벤더 사이에 수익률의 현격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실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이런 단가 후려치기와 전속 계약 관계의 부작용들이 극심해진 것은 두 가지 추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 자동차의 생산 관리 방법인 직서열 제도입니다. 영어로 Just in Sequence, JIS라고 부릅니다. 과거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을 때 이른바 포드이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계화되고 벨트에서 돌아가면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후에 일본의 토요타가 Just in Time이라는 생산 관리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부품에 대한 재고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시간들을 계산해서 적절한 부품 관리에 성공했다. 그래서 원가를 더 낮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Just in Sequence, 직서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완성차 회사가 예를 들어 주문이 들어왔다고 할 때 필요한 부품들이 쭉 일정한 시기별로, 시간별로 공급이 되면서 2차 벤더가 1차 벤더에 공급하고 1차 벤더가 모듈을 만들고 그것을 완성차 회사에 줘서 조립하는 시간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부품들 생산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품을 재고로 가져야 되는 부품량을 하루 또는 이틀만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원청 사업자가 사실상 1차 벤더나 2차 벤더를 자기 사업 부서 이상으로 강력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배력이 있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만약에 이 직서열 방식이 원가를 줄이고 부품의 재고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원가를 줄이는데 탁월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의 재고치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제때 생산을 못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사실 자동차 생산이라는 전반적인 과정이 모두 멈춰서게 돼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직서열 방식에 더해서 이른바 동방성장을 위해서 아주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던 원부자재 사급 제도가 활용됨으로 인해서 벤더들, 2차 벤더, 1차 벤더들의 특히 2차 벤더들의 생산 원가는 더욱더 노출이 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 해당하는 금형 같은 것들을 1차 벤더가 2차 벤더에게 줄 뿐 아니라 대량 구입을 해서 부자재들을 싸게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차 벤더들이 또 그것조차 구입을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거의 2차 벤더들이 책임져야 될 것은 인건비, 원가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2차 벤더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앞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보여준 1차 벤더, 2차 벤더 그리고 원청 사업자들의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수익률 자료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1차 원청 사업자들 수익률이 100이라면 1차 벤더들의 수익률은 65 정도 수준에 이르고 2차 벤더들은 거의 4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원청 사업자, 1차 벤더, 2차 벤더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하청 관계에서 특히 현대자동차의 직서열 생산관리 방식 하에서 지속적으로 원가 인하의 압력을 받는 2차 벤더들이 어느 순간에 적자에 들어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도산으로 내몰리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1차 벤더들이 2차 벤더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차 벤더들이 부도 상태에 이른 2차 벤더들의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생산자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에게 생산하도록 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생산 비용이 얼마나 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체 생산 비용은 한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먼저 필수 자본주의에 해당하는 금형가 같은 것들을
회수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회수하려고 하면은 사실 사용권 자체는 2차 벤더들에게 있기 때문에 2차 벤더들이 금융권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대체해서 새로 금융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금융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신규 공장까지 설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사실은 1차 벤더들이 하나의 2차 벤더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왕왕히 있습니다. 만약에 2차 벤더들을 2개 이상 기업과 계약을 했다면 사실 이런 경우에 대체 생산 비용은 낮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1차 벤더가 하나의 2차 벤더와 특정한 부품들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대체 비용이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체가 늦어진다면 1차 벤더는 사실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just in sequence, 직서열 생산 방식에 있어서 생산이 중간에 중단될 수 있을 때 비용을 원청 사업자와 1차 벤더, 즉 모듈 생산자 사이 계약에 의해서 모듈 생산자가 사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모듈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완성차를 만드는데 차질이 생긴다면 다음번 재계약에 1차 벤더가 탈락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2차 벤더가 부도가 나서 1차 벤더 모듈 회사가 만약에 그 부도난 기업을 금융을 탈취하거나 또는 대체 생산을 빨리 할 수 없거나 하게 된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직설 제도라는 원하청 관계에서 가장 항상 약자였던 2차 벤더가 부도 순간에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인수 가격을 요구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인 서화이연이라는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와 서화이연과 독점적인 부품 계약을 맺고 있었던 2차 벤더 태광공업 및 태광정밀, 합쳐서 태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서화이연과 태광 사이에 있었던 인수합병에 의한 분쟁이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1차 벤더 서화이연의 2차 벤더였던 태광은 자동차 도어 트림 또는 휠 가드 같은 것들을 단독으로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지속적인 단가 우려치기와 경영 악화 때문에 태광정밀은 결국 부도에 내몰리게 되고, 이 당시 태광의 사장은 서화이연의 회사를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화이연은 인수하기보다는 이른바 금형, 휠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금형들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또 태광에서는 공장 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옥상에 시너 같은 걸 준비하면서 저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고 서로 험악한 이야기가 오간 가운데 결국 변호사들 입회하에 인수 가격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태광에 대해서 서화이연이 상당히 좋은 조건의 인수 가격을 제시하고 결국은 협상이 타결이 되고 인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런 농성 같은 것들이 해산된 이후에 서화이연은 태광 산업의 회장과 사장, 부자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특가법상 공갈로 형사 고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형사 사건에서 경제 분석 의뢰를 받아서 사실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의뢰를 해오셨을 때 이것이 과연 형사사건이라는 게 이해가 일단 되지가 않았습니다. 민사적인 분쟁에서 협상의 문제였다고 이해가 되었는데 이것을 공갈 협박이라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이전에 유사한 사례로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간 중소기업주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례를 제게 보여줘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결국은 이것은 just in sequence라는 현대 자동차의 생산 관리 방식이 2차 벤더들이 가장 단가 우려치기의 피해를 받도록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른바 세컨 소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산하게 될 때 높은 인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협상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법원에서 제가 전문가로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심 재판은 이른바 시민 참여 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 결과
회장과 사장, 부자지간에 있는 두 분이 집행유예로 실형은 선고받았지만 감옥에는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실형이 나왔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 전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유예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이 2심으로 항소를 서하위원이 하게 되고 2심에서는 시민참여 재판이 배제가 되고 거기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회장과 사장, 부자지간에 각각 3년 징역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여전히 공갈죄의 조각 범위가 위법성 조각 범위에 대한 많은 논쟁을 낳는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문 일부를 보면은요, 협박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당 기간의 거래 정지 유예 기간을 두어 이를 미리 상대방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협박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면은 협상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just in sequence라든지 배타적인 하청 구조에서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서 약자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2차 벤더들에 대해서 이 2차 벤더들이 마지막 순간에 부도난 순간에 높은 인수가를 받고 만약에 퇴출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런 저스트 인 시퀀스라든지 하청에서 단가 후려치기 구조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통해서 감옥에 갈 것인지 금형이라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생산시설들을 헐값에 다시 1차 벤더에게 넘기든지 선택을 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 간에 우리 사회의 원하청 구조와 단가 후려치기를 도와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